실화 범죄 사건 인육 국수 가게. 홍콩 2006년 7월 8일 맑고 푸른 7월의 아침이었다. 전날 밤 내린 큰 비의 여운 덕분에 평소 무덥던 날씨가 한결 가벼워졌다. 차터 가든 공원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여름에 보기 드문 쾌적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이는 중년 남성 람씨는 윤기나는 황금색 털의 코기를 여유롭게 산책시키고 있었다. 짧은 다리와 언제나 신나 보이는 표정의 이 작은 동물은 그의 노년의 즐거움이었다. 코기가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길가 무성한 잡초, 덤불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지만 않았다면 이른 아침의 공기는 정말 평화로웠을 것이다. 람씨는 처음에 개의 방에 약간 짜증이 나서 목줄을 살짝 당겼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나무십 뒤 숨겨진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코기는 작은 코로 계속 공기 냄새를 맡으며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했다. 불과 몇 걸음 남았을 때 코기는 갑자기 뒷걸음질 쳤고 짖는 소리는 사나움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으며 경계심 가득한 으르렁거림이 섞였다. 바로 이때 부패의 특징적인 냄새인 역한 악취가 람씨의 코를 찔렀고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시체 냄새. 너무 진하고 역겨워서 위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개는 계속해서 짖었고 그 눈빛은 주인에게 시든 풀더미 사이에 잠겨있는 검고 불룩한 꾸러미 안에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려는 듯 했다. 평소 쓰레기를 담는 데 사용되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신비롭고 죽음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람씨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의 끊임없는 경고 짖음과 점점 더 뚜렷해지는 끔찍한 냄새는 람씨의 초기 무관심을 모두 쫓아냈다. 경험 많은 않은 남자의 용기가 그를 조사하도록 이끌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를 에워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주위를 둘러본 그는 직접 접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긴 마른 나뭇가지를 주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 쪽으로 다가갔다. 고기는 이제 멀리 물러섰지만 마지막 경고처럼 계속해서 짖었다. 람시머스하시는 심호흡을 하며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억누르려 애썼다. 나뭇가지를 쥔 손이 가볍게 떨렸고 그는 천천히 봉지 입구를 살짝 건드렸다. 비닐층은 얇고 미끄러웠다. 그는 나뭇가지의 뾰족한 끝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서부터 봉지 입구를 열기 위해 선을 긋는데 몇 번 시도해야 했다. 봉지 입구가 살짝 열리자마자 둥글고 검붉은 물체가 엉겨붙은 머리카락 뭉치에 쌓여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창백하고 부풀어 오른 피부, 튀어나올 듯한 눈, 사람 머리였다. 심하게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흙과 재액으로 뒤덮여 있었고 피해자 얼굴의 끔찍한 변형을 완전히 가리지 못했다. 악취는 이제 더욱 심해져 람씨의 뇌를 직접 강타했다. 그 끔찍한 광경은 마치 그의 마음에 강력한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다. 중년 남성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으며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나뭇가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극도의 공황 상태가 그를 덮쳤고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초 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113번 경찰 긴급번호를 마구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 살인 사건이 차터 가든 공원에서 머리가.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원 전체에 퍼지는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현장은 신속하게 특징적인 테이프로 봉쇄되었다. 고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의 첸 중령이 이끄는 형사 수사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사람 머리는 법의학 직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수습되어 특수 봉투에 담겼다. 시체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방금 일어난 잔혹한 살인 사건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안고 모든 덤불, 모든 고목을 샅샅이 뒤졌고 근처 마른 잎 더미까지 뒤집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노력은 헛되었다. 머리 외에는 뼈 조각 하나, 다른 흔적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초기 부검 결과는 단지 피해자가 아마도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며
사망에 특별히 심각한 살인사건의 징후가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만을 내릴 수 있었다. 사건은 마치 신비로운 안개와 같았고 유일한 단서는 전체 그림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다. 이틀 후인 7월 10일 차터가든 공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시끄러운 재래시장 뒤편에 숨겨진 쓰레기 중개 처리장에서 공기는 쓰레기와 습기 냄새로 가득했다. 50세가 넘은 환경미화원 리우 씨는 비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오후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쓰레기 압축 트럭의 굉음, 대나무 빗자루가 슥슥거리는 소리, 생계를 위한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리우 씨가 쓰레기 수거차를 벽 구석으로 밀고 갔을 때 평소 몇몇 가구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그의 눈은 공원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검은색 비닐봉지 몇 개에 멈췄다. 그것들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수선함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마 누군가 방금 이사했나 보다. 리우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들을 모두 잡아채 던져 넣으려 했다. 리우 씨가 힘을 주어 비닐봉지 다발을 들어 올렸을 때 그중 하나가 아마 안에 날카로운 물건에 찔렸거나 질이 나빠서 갑자기 크게 찢어졌다. 그의 당기는 힘에 안의 내용물이 축축한 시멘트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평범한 생활 쓰레기가 아니었다. 끈적끈적하고 검붉은 덩어리가 희끗무례한 조각들과 섞여 있었고 평소 쓰레기 냄새보다 훨씬 더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 그것은 부패하는 살점 냄새였고 너무 비릿하고 지독해서 리우 씨는 얼굴을 찡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야 했으며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눈앞에 지저분한 덩어리를 더 자세히 보려 애썼다. 시장첨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세부 사항들이 점차 드러났고 그것들은 그의 혈액이 얼어붙는 듯하게 만들었다. 끈적거리고 악취 나는 다진 고기 덩어리 속에는 틀림없는 것들이 있었다. 부패하기 시작한 살점 덩어리들 사이에 작은 뼈 몇 개가 섞여 있었고 가장 끔찍한 것은 사람 손가락 몇 개였다.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약간 남아있는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이제 변색되고 벗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잔혹한 범죄의 말없는 증거처럼 분리되어 그곳에 놓여 있었다. 리우 씨는 꼼짝 않고 서 있었고 혐오감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 쓰레기 삽을 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틀 전 공원에서 발견된 사람, 머리에 대한 뉴스 보도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끔찍한 연관성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리우 씨는 서둘러 낡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다. 첸 중령의 수사팀이 다시 한번 출동했다. 이번에는 더러운 쓰레기장이었다. 지역은 신속하게 격리되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집게로 혼란스러운 더미 속에서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미간을 찌푸려야 했다. 예비 분류 후 그들은 그것이 잔인하게 잘려나간 사람의 살점 조각과 내장 부위임을 확인했다. 끈적거리는 살점 덩어리들 사이에서 여성의 손가락 2개, 검지와 중지가 발견되었고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으며 공원에서 발견된 머리의 피해자에 대한 초기 묘사와 일치했다. 범인은 마치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장소에 유기한 것 같았다. 범인의 잔혹함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또다시 봉쇄, 또다시 평방 센티미터까지 샅샅이 뒤지는 수색. 수사관들은 모든 쓰레기 봉투를 뒤집었고 중개 처리장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며 피해자의 신원이나 범인의 행방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공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현장 역시 범인이 계획적으로 흔적을 지운 듯했다. 신분증도 개인 소지품도 주목할 만한 낯선 지문도 없었다. 오직 부패하는 시신 조각들과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사건에 무서운 침묵만이 있었다. 첸 중령은 동료들이 헛되이 일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력감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미스터리였고 범인은 유령처럼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 수사 당국을 조롱하고 있었다. 쓰레기장에서 추가 시신 조각이 발견된 지 이틀 후인 7월 12일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의 삶은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다. 번화한 음식거리에 있는 리 국수집의 단골 손님인 왕 씨는 여느 때처럼 유명한 소고기 국수를 맛보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그는 소박한 노동자였고 이곳의 뜨겁고 푸짐한 소고기 국수 한 그릇은 힘든 노동 시간 후에 값진 보상이었다. 리 국수집은 그리 크지 않았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항상 손님들로 붐볐다. 뼈로 우려낸 육수의 향긋한 냄새,
부드러운 소고기, 살코기의 냄새가 신선한 채소와 양념 냄새와 어우러져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매혹적인 향을 풍겼다. 왕씨는 항상 친절해 보이는 40대. 이씨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창가 근처 빈 테이블에 앉았다. 이씨의 소고기 국수집은 그 동네 음식 지도에서 단연 빛나는 곳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국수를 후루룩 마시는 소리,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리 국수집, 이 유명한 이유는 비법 육수의 깊은 맛뿐만 아니라 주인의 후한 인심 때문이기도 했다. 모든 그릇에는 소고기가 가득했고 두껍고 부드러운 살코기 조각들은 양념이 흠뻑 배어있어 손님들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국수는 면보다 고기가 더 많다고 농담했다. 이 씨는 항상 미소를 머금은 채 육수를 붓고 고기를 썰었으며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했다. 가게의 번창은 누가 봐도 분명했고 주인의 성실함과 솜씨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왕 씨는 평소처럼 고기를 듬뿍 넣은 특별 소고기 국수를 주문한 후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이 나왔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러 배고픈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윤기나는 갈색 소고기 조각들이 투명한 힘줄과 함께 국수 표면을 뒤덮고 있었다. 다진 파, 향긋한 채소, 신선한 고추 몇 조각을 뿌린 후 왕서씨는 젓가락을 들고 큰 고기 조각 하나를 집어 가볍게 불고 입에 넣었다. 고기의 단맛, 육수의 깊은 맛, 고추의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으며 국수 가닥 하나하나, 고기 조각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그에게 이것은 바쁜 일상 속 소박한 행복이었다. 국수를 맛있게 먹던 중 고기를 서너 점쯤 씹었을 때 왕처씨는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에 갑자기 멈칫했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치에 부딪혀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가끔 있는 일인 소고기 뼈 조각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혀로 이물질을 입 밖으로 밀어내고 휴지에 뱉으려 했다. 치아의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맛있는 식사를 방해받아 약간 짜증이 나서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이물질이 손바닥에 놓였을 때 차가운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모양과 색깔이 그가 본 어떤 뼈 조각과도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왕세씨는 방금 뱉어낸 물체를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고 납작했으며 약간 구부러진 아참형이었고 표면은 살짝 윤기가 났다. 한쪽 끝은 꽤 깔끔하게 다듬어진 듯했고 다른 쪽 끝은 들쭉날쭉했다. 색깔은 탁한 흰색이었고 밑부분은 연분홍빛을 띠었다. 왕서씨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뼈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톱이었다. 손톱 밑부분의 연분홍색 살점까지 온전한 사람의 손톱이었다. 꽤 길었고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분명히 여성의 손톱이었다. 혐오감과 공포감이 왕씨의 위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손톱은 그의 주름진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마치 말없고 소름 끼치는 고발과 같았다. 먹다 남은 소고기 국수 한 그릇이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워졌다. 왕씨는 손톱을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 눈앞의 소고기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윤기나는 갈색 살코기 조각들, 투명한 힘줄들이 이제는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모습으로 보였다. 방금 전의 매혹적인 향기는 순식간에 비릿하고 뇌리에 박히는 악취로 변했다.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며칠 전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가 떠올랐고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럴 리가. 하지만 눈앞에 떡하니 놓인 사람의 손톱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왕씨는 떨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몇 초간의 내적 갈등 끝에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서둘러 일어섰고 아무 말 없이 곧장 밖으로 나가 손에 손톱을 꽉 쥔 채 경찰에 전화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고 공포와 결의에 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공원이나 쓰레기장이 아니라 손님들로 붐비는 리 국수집 바로 앞이었다. 갑작스러운 경찰차의 등장은 가게 안의 활기찬 분위기를 순식간에 가라앉혔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첸 중령은 근엄한 표정으로 수사관 팀을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씨는
방금 앉았던 테이블을 경찰관들에게 가리키며 사건을 설명했다. 첸 중령의 시선은 먹다 남은 소고기 국수 그릇에 멈췄다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주인 이치지는 경찰을 보고 약간 놀랍고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첸 중령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이 씨의 얼굴에서부터 뒤편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까지 훑었다. 이 씨, 주방과 식재료 보관 장소를 검사해야겠습니다. 첸 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더듬거렸다. 하지만 왜요? 제 가게는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모든 허가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호한 요구에 이 씨는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수사관들이 창고에 있는 대형 산업용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이상하고 역하며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났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비닐로 포장된 냉동 소고기 덩어리들 사이에 색깔과 질감이 매우 의심스러운 다른 고기 포장들이 있었다. 한 수사관이 칼로 포장 하나를 시험삼아 갈랐을 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몸서리쳤다. 그것은 사람의 살점이었고 덩어리로 잘려 냉동되어 있었다. 엄청난 양의 인육이었다.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부 수사관들이 냉동고 안의 끔찍한 양의 인육을 조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수색을 계속했다. 냉동고 맨 아래 칸 얼음 봉지 뒤에 숨겨져 있던 2개의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는데 여러 겹의 검은 비닐로 둥글게 말려 단단히 포장되어 있었다. 마지막 비닐층이 제거되자 적나라하고 야만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의 피부 2장이었고 한 장은 더 커 보였으며 아마 등과 가슴 피부였을 것이고 다른 한 장은 더 작았다. 그것들은 대충 처리되었고 여전히 지방과 근육 조각이 약간 붙어 있었으며 병적으로 차갑게 보관되어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무거운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중얼거림만이 들렸다. 주인 이 씨는 무너져 내렸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으며 온몸이 떨렸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친절한 요리사의 탈을 쓴 악마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기관 취조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이 씨는 더 이상 초기 침착함이나 당황스러움을 유지하지 못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인육 덩어리들, 피부 2장, 그리고 운명의 손톱.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몇 시간 동안의 회피와 완고한 침묵 끝에 마침내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과 심리적 압박에 이 씨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무감정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이야기했고 그 세부 사항들은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그는 왕 씨가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토막냈을 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끔찍한 사건, 또 다른 범죄를 자백했다. 2 생명,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수법으로 저지른 2건의 강간살인 사건이었다. 이 씨는 첫 번째 사건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월이었어요. 그는 쉬어 잠긴 목소리로 책상 위를 보며 말했다. 그녀 이름은 환기였고 20살쯤 됐는데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에 왔어요. 황은 외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온화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리 국수집에 종업원으로 지원했다. 황이 빠릿빠릿하고 성실하며 정직해 보이자 이 씨는 그녀를 고용했다. 실제로 황은 매우 부지런했다. 그녀는 서빙과 청소 일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방의 여러 자빌과 물품 정리도 이 씨를 많이 도와주었다. 황의 존재 덕분에 가게는 더욱 깔끔해졌고 이 씨도 여가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는 친절한 사장인 척하며 직원을 챙겼지만 아무도 그 겉모습 뒤에 병적인 생각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황이 국수집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한 날부터 도박에 중독된 이 씨의 아내는 더욱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자주 방치했고 모든 것을 남편과 젊은 여직원에게 맡기고 밤새도록 마작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 아내의 잦은 부재는 이 씨의 어두운 의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무심코 만들어 주었다. 그는 특히 손님이 뜸해지고 2 사람만 남아 청소하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황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국수집의 비좁은 공간,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젊은 여직원에 대한 이 씨의 병적인 욕망은 날로 커져갔고 폭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밤 여느 저녁과 마찬가지로 리 국수집은 점차 손님이 줄었다. 황은 분주하게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이 씨는 그날의 수입을 정산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자 이 씨는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한산해져 있었다. 그는 황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그때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마지막 테이블을 부지런히 닦고 있었다. 어두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출입문으로 다가가 갑자기 철제 셔터를 내렸고 금속이 부딪히는 마른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가게 일부를 뒤덮었고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황은 깜짝 놀라 돌아섰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좀 놔주세요. 황의 목소리는 이 씨의 의도를 깨닫고 극도의 공포와 뒤섞여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존경했던 가게 주인은 이제 굶주린 짐승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 씨는 황에게 달려들어 꽉 껴안았고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온몸을 더듬었다. 황은 절망 속에서 발버둥쳤고 자신보다 훨씬 힘센 남자의 폭력적인 공격에 맞서 작은 힘을 다해 긁고 물어뜯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그녀의 구조 요청은 벽과 차가운 철제 셔터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 이 씨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점점 더 난폭해졌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다. 욕망은 분노로 변했고 그는 기어코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결심했다. 격투는 국수집의 비좁은 공간에서 벌어졌다.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가쁜 숨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황의 절망적인 비명소리, 짐승 같은 분노 속에서 그녀의 비명소리가 이웃들을 놀라게 할까 두려웠고 또한 격렬한 저항에 격분한 이 씨는 온 힘을 다했다. 그의 크고 거친 두 손이 황의 가느다란 목을 세게 졸랐다. 젊은 여성은 발버둥 쳤고 고통과 산소 부족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저항은 약해졌고 이내 멈췄다. 그녀의 두 팔이 힘없이 늘어졌다. 오직 죽음의 침묵만이 남았다. 이 씨는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졸랐다. 그는 황을 죽인 것이다. 황기 숨을 거둔 후에도 이 씨는 멈추지 않았다. 병적인 광기 속에서 그는 젊은 여성의 생명 없는 시신에 마지막 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의 잔혹함과 짐승 같은 본성은 극에 달했다. 그는 한 인간, 한 생명을 가장 저속하고 야만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광기가 지나가자 이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황의 움직이지 않는 시신을 바라보았다. 뒤늦은 공포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끔찍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의 시선이 국수집 안을 맴돌았고 고기를 써는 날카로운 칼들에 멈췄다. 그리고 살인자의 병든 뇌리에는 또 다른 끔찍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씨는 살인보다 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황의 시신을 모든 도구가 갖춰진 주방으로 끌고 갔다.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여자를 토막냈다. 머리와 내장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밤늦게 인적이 드문 시간을 골라 공원, 쓰레기장 등 여러 장소에 몰래 버렸다. 만약 발각되더라도 수사를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는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하여 모든 혈흔과 몸싸움의 흔적을 지웠다. 리 국수집은 다음날 평소처럼 문을 열었고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으며 여전히 육수와 소고기의 향긋한 냄새가 났지만 아무도 전날 밤 이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뼈를 발라낸 황의 나머지 살점은 진짜 소고기와 섞였다. 그는 일부를 곱게 다졌고 일부는 얇게 썰어 가게의 비법 양념으로 진하게 재웠다. 그런 다음 그 끔찍한 인육은 유명한 소고기 국수의 속재료로 만들어져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에게 팔렸다. 이 씨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황 사건이 발각되지 않자 그의 짐승 같은 본성은 더욱 자극받은 듯했다. 7월, 거의 6달 후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정직한 일자리를 찾을 희망을 안고 리 국수집에 구직하러 왔을 때 이전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이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이 불쌍한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대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죽음의 국수 재료로 만들었다. 왕 씨가 발견한 손톱은 바로 이 두 번째 피해자의 것이었다.
이 씨의 소름 끼치는 자백과 국수집 및 기타 부차적 현장에서 수집된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로 그에 대한 기소장은 신속하게 완성되었다. 이후 열린 이 씨의 재판은 사건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성격 때문에 여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선 이 씨는 더 이상 친절하고 성실한 국수집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공소 사실을 들었지만 얼굴에는 조금의 뉘우침이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 재판 방청객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마침내 연쇄살인, 강간, 시신훼손 혐의로 법원은 이 씨에게 가장 합당한 판결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의 짐승 같은 행위는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도 그가 저지른 고통과 상실을 결코 보상할 수는 없었다. 리 국수집의 인육 소고기 국수 사건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심지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수 한 그릇의 이미지는 원래 친숙하고 군침 도는 음식이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끔찍하고 뇌리에 박히는 색깔로 물들었다.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결과는 이 씨 가게 주변 지역의 다른 소고기, 국수집들에게 닥쳤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고했지만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과 혐오감 때문에 손님들은 망설이고 피했다. 수많은 국수집들이 매출 급감으로 텅 비었고 많은 가게 주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도 했다. 그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공포가 점차 가라앉은 후에야 사람들은 감히 소고기 국수를 다시 찾기 시작했지만 리 국수집 사건의 유령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인간 본성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어두운 구석들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